번째 얘기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배가 시켜서 준비했죠. 물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요즘에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원래 이게 환율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하고 이거를 그래요? 하고 삼성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다들 너무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집안 살림을 한 주부잖아요. 네. 많이 와닿습니다. 진짜 뭐 장보러 가면 뭐 조금 담으면 막 1, 20이에요. 코스트코 이런 데는 가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무서워서. 거기 일단 갔다 그러면 30이야. 저희 집도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런데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그거 URL 올려드릴게요. 네네. 저도 아버지고 남편이긴 한데 뭐가 있냐면 저희 집은 되게 식비가 조금 들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통통하고 이래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완전 통통해서 30만 원씩 씁니다. 그래. 이렇게 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많이 먹지는 못한. 근데 저희가 원래 코스트코 가면 10만 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술을 안 드시죠? 네네. 술을 안 드세요, 저희 염 기자님. 네, 저는 집에서는 안 먹어요. 밖에서 많이 먹는데 집에서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넘기진 않았는데 한 2주 전에 코스트코를 갔어요. 커피콩을 사야 돼가지고. 네네. 와, 평소랑 똑같이 골랐는데 한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체감상 2배 정도 오른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저녁 한번 사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뭐 조금 먹으니까 15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면 20만 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차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유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름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기름값 영상이 있는데 5월 1일부터 80원씩 더 내려갑니다. 80원 내려가요? 네. 저는 코로나 격리됐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 이거 막 사태 터지면서 유가가 빡 쳐서 제가 코로나 격리 끝나고 나왔더니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물가라는 게 우리가 단 한 번도 싸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원래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힘들다라는 얘기 뭐 마치 옛날 애들이 싸가지 없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수치로 봤을 때 지금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얘기를 좀 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올랐다고 해요. 8.5%면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41년이면 언젠가요? 한 41년이면 1980년대네요. 그렇죠. 한 80년 중반쯤 되나요? 그런 거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 2%씩 이렇게 올라주면 좋은데 이게 2%를 넘어섰던 게 지난해 4월이었다.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침체가 돼 있었는데 이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막 풀기 시작하면서 이런 좀 반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100원 가지고 국진이빵 하나 국진이빵이 떠올랐죠. 아무튼 100원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사 먹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가들도 다 해석하시지만 이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어졌잖아요. 물건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락다운 되면서 되게 많이 제한적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공급망이 붕괴가 돼서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 돈을 이제 사람들이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생각보다 빨리 생겼죠. 그래서 우리 그때 생각해보면 막 돈 풀기 시작했을 때 2020년, 21년 초 이쯤에 막 가전 엄청 잘 팔리고 다들 막 여행 못 가는 돈 쌓여가지고 뭐
다들 뭐 외제차 플렉스 하고 막 이랬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뭐 안 그랬지만 못 그랬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생기면서 이 수요와 공급도 안 맞아지게 된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공급이 뒷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일 뭐 중요한 게 유가. 그렇죠.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팍 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유가도 보시면 조금 오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다들 수요가 빨리 이렇게 그렇죠.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공급 차질은 그 감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딱 보시면 계속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작년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유사들이 컨퍼런스 콜을 또 했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엄청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실적 잘 나오니까 이제 또 피크아웃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게 이유가 이제 뭐 락다운이나 뭐 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하신 대로 탈탄소로 가야 되고 탈석탄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석유 생산하는데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어떤 장비들의 노후화가 좀 유럽이나 이런 쪽은 좀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IB들, 글로벌 경제를 투자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ESG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까지도 아니고 한 1, 20년 전에 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뭐 베트남에서 짓고 있었던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이 그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드롭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석유를 한번 이렇게 시추하려고 하면 한 5년, 10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안 쓴다고 하니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니까 유가에 대해서 유가는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고유가면 인플레 그리고 산업 위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재값 상승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저유가가 되면 이게 불황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워낙 안 사가니까 돈이 없어서 석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원래 리먼 브라더스 전까지만 해도 석유 가격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생산자예요. 뭐 사우디든 뭐 리비아든 뭐 아무튼 이렇게 생산자에서 뭔가 이렇게 딱 효과가 나오면 유가가 확 올라갔던 뭐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 세력이 붙은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일어났었던 게 이제 2008년 리먼 때 확 떨어졌다가 2011년 리먼 전에 150불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때 투기 세력이 붙었고 리먼 이제 끝나고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여기에 투기 세력까지 붙이면서 또 120불, 130불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 투기 세력이 제대로 망했던 게 코로나 때 마이너스 40불을 찍었어. 마이너스 20불을 찍었었던. 약간 이게 요즘은 투기 세력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머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유가 예측성이 경기랑 조금 맞으면서도 살짝씩 빗나간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근데 이제 다시 석유 생산국들이 자기들이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투기 세력들이 어찌됐건 투기를 하고 돈을 이렇게 벌어 보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려면 왜냐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유입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통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까지의 석유 생산국들은 누군가 하나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회에 내가 좀 더 싸게 해서 많이 팔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더 이렇게 단합이 많이 되고 아까 그 단합이 된 이유는 박지은 기자가 얘기했던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몫 계속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약간 이런 경지에 올라가게 된 거죠. 사실상 오펙 플러스 네, 그리고 네, 네. 또 뭐 미국 이런 그 생산국이라든지 LNG 수출국들은 지금 굉장히 속으로 한박 웃음을 짓고 그럼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LNG 값 엄청 올랐죠. 셰일가스 값 엄청 올랐죠. 뭐 그런 거 보면 뭐 이것도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일부러 좀 질질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러시아의 진정한 목표는 이렇게 남부 회랑을 먹는 게 자기네 목표다. 마리우폴을 먹고 오데사까지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튼 이렇게 남부 회랑에서 자기네들의 원하는 성과가 나와야 끝날 것이다. 키예프 카이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단지 보여주는 거고 명분을 주기 서로의 명분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여기 그 우크라이나 요 남부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크림반도가 2008년에 넘어갔잖아요. 러시아한테. 거기에 있는 흑해 함대의 안전성을 더 보장을 하는 거고 터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지중해로 나가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러시아 함대가. 그러면 그 유럽의 에너지 목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상선이라든지 LNG선, 유조선을 다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비슷하냐고 보면 되냐면요. 중국이 그렇게 그 동중국해 거기를 갖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잡아놓잖아요. 그 네. 동중국해라고 하는 그쪽을 잡잖아요. 네. 말라카협 이쪽으로 쭉 오는. 그러면 중동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원 그리고 유럽에서 돌아오는 모든 상선들의 길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되게 힘을 못 써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힘들 수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바다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부 회랑을 되게 더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마리콤 KJ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아요. 키우이 쪽에 인력이 너무 크죠. 희생된 인력이. 근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크라이나를 먹을 게 아니면 네. 별로 안 그래도 되거든요.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초창기에 걔네들의 전략적 목표는 그쪽이 제가 아니라 보기에 키우나 뭐 이쪽 북부 지역보다는 묘 밑에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유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네네. 나온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전쟁이 뭐 종리가 돼도 자 전쟁 끝 다시 우리 자 시작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재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런 걸 하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아싸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유가는 이제 그런 뭐 얘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되게 뭐 다운이 막 급격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그거 더불어서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튀었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정말. 제가 뭐 배터리 출입하다 보니까 원자재 하면 이제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전기차의 원가가 한 40%가 이제 그렇죠. 배터리니까. 근데 배터리는 원자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배터리 이름 부를 때도 LFP, 뭐 MCA, 그렇죠. MC 뭐 이거 다 이제 원자재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원자재는 사실 우리가 배터리 가격을 다 하향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차값이 이 내연기관이랑 같이 싸지면 이게 보급이 빨리 돼 가지고 이렇게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 집계를 전망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내년인가 올해인가 또 상승하는 연도가 된대요. 그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친환경 방향이 너무 좀 급속하게 갔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로 모든 각국들이 이제 그린을 막 내세우면서 그걸로 이제 다시 경제적 발판을 삼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게 너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뛰게 되는
이런 효과를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유가랑 같이 해서 이제 그린플레이션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물건은 잘 못 만들어. 근데 사람은 돈을 많이 푸니까 수요 심리는 또 개선이 됐고 또 반대에 이제 보복 심리도 또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물건은 없는데 그럼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줄어드니까 물건이 또 오르고 그 가운데서 그린플레이션까지 덮치니까 이게 사상 41년 만에 이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뭐 다 힘들잖아요. 내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건데. 힘들죠. 네, 살기가 진짜 완전 빡빡해지고. 근데 사실 산업계는 좋냐 그러면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이게 물건값이 오르면 매출은 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 보면 알겠지만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사상 최대 매출은 많은데 이익을 뜯어보면 아닌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그 하나솔루션 어제 실적 발표했었거든요. 거기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냈는데 이익이 40% 가까이 줄었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양광 하잖아요. 네.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요? 네. 제가 요즘 안 봐서 잘 모릅니다. 네, 폴리실리콘이 많이 뛰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영향도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 거 안 쓰겠다 해가지고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도 막 겹치고 거기다 원자재 거 뛰고 이러면서 막 하여튼 그 영향 때문에 이 신재생 부분이 아예 적자를 또 더 대량으로 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산업계에서는 이 원자재 조달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이거를 상대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한 기업들은 나을 수 있어요. 대기업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뭐 내일 당장 필요한 걸 뭐 한 달 뒤에 필요한 걸 내일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물론 이것도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구멍이 하나 나버리면 그 기업 때문에 다른 데도 구멍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급망에 대한 부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차 부품 제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하나가 부족해서 자기만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출하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맞아요. 차질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자재가 꼭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더 큰 이제 좀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곧 이게 지금이 최상이고 좀 꺾일 거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플레가 다 뭐 돈을 막 많이 풀어가지고 그것만에서 된 게 아니라 뭐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해결하기 힘든 어떤 뭐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원자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인적 자본 이게 다였는데 우리나라는 인건비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요, 인건비 안 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안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식당에서 15,000원, 뭐 2만 원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조금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건 제 사견인데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쵸. IT 기업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매출을 발생시킨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뭐 대표적인데 배달의 민족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배달해 주는 걸 당연히 짜장면 집에서는 배달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서비스화 시켜서 그거를 가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 돈이 막 유동성이 많았을 때는 그게 풀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가고 그게 IT 뭐 업계의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가고 이렇게 된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인건비도 올라버렸네. 이래서 산업계 사람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제일 힘들어요. 다 자기 본인이 힘들겠지만 이 산업계획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의 이 영향이 짧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준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하면서 자본 조달까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자만 이렇게 갚으면서 연명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에 이런 어려운 어떤 인플레이션 시기를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만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정세가 이대로 그냥 굳혀진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세가 굳혀진다. 그러니까 나뉜다라는 거죠. 다시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가 한 40년간 호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서로 그러니까 세계화가 된 측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역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고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자원이 있지만 공업이 발달하지 않는 데는 자원을 팔아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서로 이렇게 돌아갔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와중에 계속 손해를 보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 전 세계를 돌리는 원동력이 돼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기가 좀 힘든 구조가 된 거죠. 미국도 적자가 워낙 심해지고 네. 그리고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달러에 대한 영향력도 조금씩 낮아지고 그리고 그거 미국에 이제 대항하는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쵸. 여러 국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도전을 하고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게 딱 나뉜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100이라는 수요처가 있었어요. 네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100이라는 수요가 있었었는데 네. 이게 나뉘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 7대 3으로 나눴어요. 100이 7로만 돼도 70으로 돼도 10이 7로만 돼도 30%가 날아가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는 것만 30%가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사와야 되는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근데 그게 30이 몰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다시 막 또 나뉘려고 그러잖아요. 네. 느낌상, 네. 눈치상 막 이렇게 나뉠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진짜 나뉜다라고 하면 진짜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 뭐 그러면 다른 아까 정한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가 패권을 갖더라도 미국처럼 될 것 같다. 이거 조금 저는 힘들다라고 봐요. 러시아, 왜요? 중국은 절대 미국처럼 될 수 없어요. 미국처럼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면 가장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돼. 근데 중국은 돈을 많이 안 쓰는 나라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려고 하는 나라지. 그래서 기축통화국 되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위안화가 패권을 갖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고 미국의 제1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달러 여러분. 달러를 걔네들은 찍어서 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벌어 들어온 것보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런데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성을 갖고 쭉 봐왔던 게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그러면 혼란이 오게 되고 네. 그 혼란에서 잘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거고 그 혼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그쵸? 확 뛰어난 국가가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딱 나뉜다라는 전제하였고 안 나뉘면 네. 또 이렇게 또 다 잘 회복이 되겠죠.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복이 된다는 그 전제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나뉠 것 같아요. 나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자간 그러니까 FTA만 보더라도 네. 예전에는 양자만 맺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요. 맞아. 서로 여러 국가들이 합쳐서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익되는 애들끼리만 일단 먹고 뭉치겠지.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눈치 보여요. 봐봐요. 내가 모임을 한 10개를 해. 다 나한테 득이 돼.
근데 모임에 수장끼리 한번 모였어. 제가 우리한테 야 너네선 잘한다며. 근데 우리 회사 왜 좀 이래? 왜 틱틱대? 우리가 좀 지보다 못 산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모임에서 쇠퇴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되게 복잡해지는 거네. 진짜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복잡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약간 그 서유럽의 30년 전쟁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많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30년 전쟁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그 주제를 가져가면 얘기를 해보면 약간 인플레이션 이거 준비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예전에 뭐 금융위기 뒤에 리먼 사태 이후에 썼고 또 코로나 되면서 뉴노멀 2.0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때까지는 잘 못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 딱 이걸 겪으면서 아예 다른 좀 세상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식료품 가격은 원래 그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그렇죠.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진짜 절대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그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이 상시로 계속 쭉쭉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는 원래 돌아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돌아가 이 상식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둘러싼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는 집값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살기가 더 팍팍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성전자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다 쑥쑥한 얘기를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으로 계속 저희 지금까지는랑 조금 더 다른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랑은 조금 더 재밌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그렇지만 좀 깊이도 있고 어찌됐건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이거 한 가지는 조금씩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약간 좀 시스템도 좀 바꾸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어요. 저희도 뉴 노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마 뉴 조금 노멀이다. 바뀌면 한 6월 초 정도 되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한 90여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꼭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뭐 다 같이 공개 방송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오셔서 4월 29일 날 저는 그 방에 있었습니다.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한진님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저희 뭐 6월 때까지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연기자 출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자리를 좀 오래 비어서 그때 가서 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취재해 오시겠지만 그 중간에 또 뭐 조금 불안정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